굴뚝 청소를 하는 두 소년. 어떤 청년이 탈무드를 배우기 위해 라삐를 찾아갔다. 라삐님, 저는 탈무드를 배우고 싶어요. 라삐는 청년의 말에 대답했다. 탈무드는 쉽게 배울 수 있는 책이 아니니 돌아가게나. 하지만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청년은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다. 청년이 너무 간절한 표정으로 제자로 받아줄 것을 간청하자 라삐는 문제를 하나 풀면 제자로 받아주겠다고 말했다. 두 소년이 집안의 굴뚝을 청소하게 되었네. 그들이 굴뚝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지. 굴뚝에 나온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얼굴에 재가 묻어 지저분해졌고 다른 한 사람은 깨끗했다네. 둘 중 누가 얼굴을 씻었겠는가? 청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당연히 얼굴에 재가 묻은 사람이 씻었겠죠. 라피는 청년의 대답에 고개를 저며 말했다. 틀렸네. 정답은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라네. 예?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 씻었다고요? 청년이 깜짝 놀라자 라피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 얼굴에 재가 묻어 더러워진 소년은 굴뚝 밖으로 나왔어. 전혀 더러워지지 않은 소년의 얼굴을 보았네.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 자신도 그렇게 깨끗할 거라고 생각했을 걸세. 하지만 깨끗한 소년은 더러워진 소년의 얼굴을 보았을 테니 반대로 자신의 얼굴이 더럽다고 생각했을 걸세. 하오니 당연히 깨끗한 얼굴의 소년이 세수를 한 거지. 라삐의 설명을 듣고 청년은 이번 문제는 틀렸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졸랐다. 쉽게 포기할 기세가 보이지 않는 청년에게 라삐는 다시 문제를 냈다. 두 소년이 집안의 굴뚝을 청소하게 되었네. 그들이 굴뚝에 갔다가 나왔더니 한 사람은 얼굴에 재가 묻어 지저분해졌고 다른 사람은 깨끗했다네. 자, 둘 중 누가 얼굴을 씻었겠는가? 청년은 똑같은 질문에 당황했다. 네? 방금 전에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요. 그럼 답은 라피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얼굴이 깨끗한 소년이겠군요. 그러자 라피가 작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아니라네. 둘 다 씻지 않았지. 얼굴이 더러워진 소년은 얼굴이 깨끗한 소년을 보고 자기 얼굴도 깨끗하다고 생각했고, 얼굴이 깨끗한 소년은 제가 묻어 더러워진 소년을 보고 자기 얼굴도 저렇게 더럽겠구나 생각을 했지. 그래서 처음에는 씻으려고 했는데 얼굴이 더러워진 소년이 씻으려고 하지 않으니 저 사람이 씻지 않는데 굳이 내가 씻을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생각을 한 거야. 어니 결국 둘 다 세수를 하지 않은 걸세. 청년은 같은 질문에 다른 답이 나오자 당황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탈무드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다. 라피님, 저는 정말 꼭 탈무드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피는 여전히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청년의 얼굴을 살피다가 이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다. 자, 두 소년이 집안의 굴뚝을 청소하기로 했네. 그들이 굴뚝에 들어왔다가 나왔더니 한 사람은 얼굴에 재가 묻어 지저분해졌고 다른 사람은 그래 깨끗했다네. 둘 중 누가 얼굴을 씻었겠는가? 청년은 이번에도 똑같은 라피의 질문에 두 번의 답을 떠올리고 새로운 답이 있을까 잠시 생각했지만 그 외에 답은 없다는 생각에 주저없이 대답했다. 두 사람 모두 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라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닐세. 두 사람 모두 세수를 했다네. 얼굴이 깨끗한 소년은 더러워진 소년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얼굴도 더러울 거란 생각에 세수를 했고 얼굴이 더러운 소년은
깨끗한 얼굴의 소년이 세수를 하자 저렇게 깨끗한데도 세수를 했다면 나 역시 깨끗한 얼굴이라고 해도 세수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뒤 따라서 세수를 한 거지. 이번에도 같은 질문을 하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하자 청년은 절망하고 말았다. 하지만 배움에 목마른 청년은 정말 마지막이라며 다시 기회를 줄 걸 간청했다. 분명 약속했음에도 너무도 간절하게 외원하는 청년의 모습에 라피는 이번 문제도 풀지 못하면 이대로 떠날 것을 약속받은 뒤에 다시 똑같은 문제를 내었다. 두 소년이 집안의 굴뚝을 청소한 뒤에 밖으로 나와서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되었네. 한 사람은 얼굴에 재가 묻어 지저분해졌고 다른 사람은 깨끗했지. 두 사람 중 누가 얼굴을 씻었겠는가? 청년은 이제 더 이상 답이 나올 것은 없을 거란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다. 두 사람 모두 세수를 했죠. 그러자 라피는 정말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깊은 한숨과 함께 대답했다. 이번에도 자네가 틀렸네. 생각해보게나. 꿀뚝 청소를 했는데 얼굴에 재 하나 묻지 않고 깨끗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두 사람 모두 꿀뚝 청소를 했는데 한 사람만 깨끗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똑같은 질문에 서로 다른 네 번의 답을 들은 청년은 이내 화가 나기 시작했다. 라삐님, 저는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라삐의 질문과 답은 전혀 논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질문과 답이라는 걸 라삐님은 아십니까? 청년의 이와 같은 말에 라삐는 얼굴에 미소를 담고는 청년에게 말하였다. 그래, 바로 이것이 탈무드라네. 세상을 사는 지혜. 라피 니타이는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나쁜 이웃을 피하고 악한 친구를 사귀지 말며 고난에 절망하지 말라. 세상의 행복. 세상을 결정하는 건 세 가지가 된다. 바로 정의와 진리, 그리고 평화이다. 노인과 과일나무. 한 청년이 길을 가다 매우 나이가 많아 보이는 노인이 뜰에 과일나무 묘목을 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궁금해진 청년이 노인에게 말했다. 어르신께서는 그 나무가 언제쯤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청년의 질문에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내 아들이나 손주는 먹게 될 것이요. 그리고 나 또한 내 할아버지가 심어둔 과일나무에 과일들을 먹고 자랐지요. 아버지의 유언. 한 상인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는 17마리의 낙타를 3명의 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내 낙타의 반은 큰아들에게 주고 둘째 아들에겐 3분의 1을, 막내 아들에겐 9분의 1을 남긴다. 상인이 사망한 후 새아들은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나눠보려고 해도 낙타를 나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도저히 방법을 찾지 못한 새아들은 현명하다고 알려진 라삐에게 찾아갔다. 라삐님, 어떻게 해야 아버지 말씀대로 낙타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라삐는 새아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좋은 생각이 났는지 웃으면서 말하였다. 제가 낙타 한 마리를 빌려주겠어. 낙타를 빌려주신다고요? 저희는 아버지의 낙타를 나눠 가지길 원하지 낙타를 빌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자 라피는 웃으며 대답했다. 예, 하지만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낙타가 남으면 그 낙타를 주면 되지요. 새아들은 라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현명한 라삐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자, 제가 낙타 한 마리를 빌려주었으니 이제 낙타는 모두 18마리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전체의 반을 받기로 했으니 18마리 중 9마리를 데려가면 됩니다. 큰아들은 라삐의 말대로 9마리의 낙타를 가져갔다. 둘째 아들은 전체의 3분의 1이니 18마리의 3분의 1인 6마리를 가져가면 됩니다. 둘째 아들도 라삐의 말대로 6마리를 가져갔다. 18마리 중 첫째 아들이 9마리, 둘째 아들이 6마리를 가져가자 이제 낙타는 3마리가 남았다. 라삐는 막내 아들에게 말했다. 막내 아드님은 전체의 9분의 1이니 18마리 중 9분의 1인 2마리를 가져가면 됩니다. 라삐의 계산은 아버지의 유언과 정확하게 맞은 것이다. 막내 아들이 2마리를 가져가자 낙타 1마리가 남게 되었다. 이에 라삐가 말하였다. 자, 이제 낙타 1마리가 남았으니 빌려준 낙타를 돌려받도록 하겠습니다. 라삐의 현명함으로 공평하게 유산을 받게 된 새 아들은 라삐에게 감탄과 고마움을 표하며 이내 자신의 마을로 돌아갔다. 행복과 불행.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이 농부가 라삐를 찾아와 하소연했다. 우리 집은 정말 개미 코딱지만하게 작은데 아이들은 주렁주렁 많고 제 아내는 세상에 다시 없을 악조입니다. 라빈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곧이어 말했다. 혹시 자네는 염소를 기르는가? 예, 기르고 있지요. 그럼 그 염소를 집 안에 들여놓고 키워보게. 농부는 라삐의 조언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이 되자 어제보다 더 피곤한 얼굴로 농부가 다시 찾아왔다. 라빈님, 당신의 충고대로 염소를 집 안에 들여놨더니 더욱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싸우거나 뛰어다니고 쉴 새 없이 바가지를 긁는 악초에 이제는 염소까지 있으니 아휴,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라삐는 이번에도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럼 자네는 혹시 닭도 키우고 있는가? 예, 닭들도 키우고 있지요. 그럼 그 닭들도 집 안에서 키우도록 하게. 아이, 그, 그게 정말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자 이번에도 농부가 찾아왔다. 농부의 얼굴은 염소를 집 안에서 돌보기 시작한 날보다 더 절망적이고 우울해 보였다. 라삐님, 개미 코딱지만한 집에 주렁주렁한 아이들과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처의 염소, 그리고 이젠 닭들까지. 어, 하나님 맙소사. 그렇다면 집으로 돌아가 닭들과 염소를 밖으로 내보내고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게나. 이번에도 농부는 라피의 조언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시 하루가 지나서 라피를 찾아온 농부의 얼굴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다. 그래, 이제 자네의 삶은 어떠한가? 라피의 질문에 농부가 대답했다. 예, 염소와 닭들을 내보내자 집이 궁전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왜 전에는 이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자화자찬하는 학자. 어떤 유명한 학자가 한 마을로부터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학자는 흔쾌히 응한 뒤 약속한 날 그 마을로 찾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환영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숙소로 들어간 학자가 약속 시간이 되어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마을의 대표는 시간이 다 되어가도 보이지 않는 학자를 부르기 위해 학자의 방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묘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학자가 방 안을 서성거리며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대는 훌륭하다. 그대는 최고의 지성이다. 그대는 천재다. 그대는 세상에 다시 없을 훌륭한 지도자이다. 학자이시여,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스스로를 칭찬하고 계시는군요. 학자가 대답했다. 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오늘 밤 나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낼 것이요. 그리고 나는 그런 칭찬에 매우 약하지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이요. 하지만 나는 이곳에 도착하여 지금까지 스스로를 칭찬했어. 그 이유는 내가 스스로를 찬양했던 말들과 비슷한 칭찬을 이곳 사람들이 나에게 한다면 난 그때야 겸손히 처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화려한 옷을 입은 이유. 어떤 마을에 외국의 학자가 이민을 왔다. 그 학자를 보게 된 청년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질문했다. 아버지, 외국에서 이민 온 학자들은 왜 하나같이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건 그들이 그렇게 훌륭한 학자가 아니기 때문이란다. 실력이 없으니 화려한 옷으로 사람들에게 기선을 제압하려는 것이지.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었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아니란다. 그건 학자들이 원래 살던 고향에서는 병판으로 평가받았지만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 그곳에선 의복으로 평가받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지. 문을 잠그는 이유. 어머니가 아무리 가까운 곳이어도 외출할 땐 꼭 자물쇠로 잠그는 이유가 궁금했던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언제나 문을 잠그는 이유는 나쁜 사람이 될까 걱정되어서인 거죠? 아들의 말에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란다. 이건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란다. 아무리 정직한 사람이라고 해도 혹시 모를 일만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 이렇게 문을 잠그는 것이란다. 포도와 여우. 배고픈 여우가 탐스럽게 익은 포도가 주렁주렁한 포도밭을 발견했다. 여우는 포도가 먹고 싶어 포도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길은 없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도가 먹고 싶었던 여우는 며칠을 굶어 살을 뺀 뒤 울타리 사이를 지나 포도밭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너무 배가 고팠던 여우는 실컷 포도를 먹고 행복해졌다. 오래 굶으며 기다렸던 만큼 포도는 너무 맛있었던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배부르게 먹은 여우는 다시 포도밭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실컷 포도를 먹어 살이 찐 여우는 울타리를 빠져나갈 수 없었다. 결국 다시 며칠을 굶어 살을 뺀 후에야
열은 울타리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그렇게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보도밭에서 멀어지며 여우는 말하였다. 에이,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배고픈 건 마찬가지구나. 왕의 정의로운 판결. 어떤 왕이 국민성이 우수하다고 소문난 나라에 가게 되었다. 왕은 그 나라에서 가장 현명하다는 재판관과 함께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때 두 남자가 재판관을 찾아왔다. 한 남자는 쓰던 가구를 팔았고 다른 남자는 그 가구를 산 사람이었다. 이들이 재판관을 찾아온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가구를 산 사람이 살펴보니 가구에서 많은 돈이 나와 가구를 판 사람에게 돌려주려고 했다. 그런데 가구를 판 사람은 이미 판 가구에서 나온 것이니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받지 않으려고 하여 서로 옥신각신을 하다 현명한 재판관에게 판결을 부탁하러 온 것이었다. 이들의 말을 듣던 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어. 이 둘을 결혼시킨 후에 결혼한 부부에게 그 돈을 혼례품으로 주시오. 그렇게 두 사람이 돌아가자 재판관은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왕에게 이렇게 물었다. 폐하께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너라면 두 사람을 죽이고 그 돈을 내가 갖겠소. 이게 바로 나의 정이지요. 선과 악. 대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어 동물들을 대피시키던 노아에게 선이 찾아왔다. 선이 방주에 오르려고 하자 노아가 그 앞을 막았다. 이 배에는 오직 짝이 있는 존재만이 탈 수가 있습니다. 방주에 타려면 짝이 있어야 한다는 노아의 단호한 말에 할 수 없이 선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짝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짝이 되어줄 상대를 쉽게 만날 수가 없었다. 결국 선은 짝으로 악을 선택해 방주로 돌아왔고 무사히 방주에 탈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선이 있는 곳에는 악도 함께하게 된 것이다. 비를 내리는 기도. 아비힐기야는 라피들에게 세상에 비가 필요할 때 그가 기도하면 비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자 세상엔 가뭄이 찾아왔다. 라피들은 아비힐기야에게 비가 오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두 라피를 그에게 보냈다. 두 라피가 힐기야의 집에 도착했지만 힐기야는 들에 나가고 없었다. 라피들이 힐기야에게 찾아가자 힐기야는 들에서 괭이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를 발견한 라피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힐기야는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힐기야는 저녁이 되자 나뭇가지를 모아 한쪽 어깨에 메고 자신의 옷은 다른 어깨에 맨 뒤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가시덤불을 지나면서도 맨발이었다. 힐기야는 비가 오지 않으면 언제나 맨발로 다닌 것이었다. 아내가 차린 저녁 식탁에 앉은 힐기야는 여전히 라피들에겐 아는 척을 하지 않고 빵을 쪼개어 첫째에게는 한 쪽을 주고 둘째 아기에게는 두 축을 주었다. 그런 뒤 아내에게 말했다. 라피들은 내가 비를 부르는 기도를 하길 바라며 온 것이니 나와 지붕을 올라가 기도를 합시다. 그렇게 힐기야와 아내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하자 먹구름이 아내 쪽으로 몰려오더니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닌가. 힐기야가 아내와 함께 돌아오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랍비들이 질문했다. 선생님, 우리는 이 비가 당신의 기도 때문에 온 것임을 잘 압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가 하는 인사에 대답을 하지 않은 겁니까? 저는 낮에는 밭일을 해야 하고 그것이 나의 하루의 일과기 때문이죠. 그럼 당신은 왜 굳이 옷을 벗어 한쪽엔 나뭇가지를 얹고 다른 한쪽엔 그 옷을 올려서 온 것입니까? 저는 그 옷을 빌렸는데 그 옷의 역할은 오직 한 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럼 당신은 보통은 신발을 신지 않다가 물 있을 때만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왜입니까? 예, 마른 땅에서는 발 아래 무엇이 있는지 볼 수가 있지만 물에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또 당신은 왜 빵을 쪼개서 나눠줄 때 우리에겐 주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여유가 많지 않으며 이런 사소한 것으로 당신들이 우리에게 감사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당신은 첫째에게 빵을 한 조각을 주면서 둘째 아이에겐 두 조각을 주었습니까? 한 아이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지만 다른 아이는 공부를 하기 위해 하루 종일 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은 기도로 비를 부르는 사람인데 왜 기도를 하자 아내의 머리 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나는 범죄자들이 죽길 바라는 기도를 하지만 아내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빵을 나누어 주고 범죄자들이 회개하기를 기도하기 때문이죠. 아담의 갈비뼈. 로마의 황제가 한 랍비의 집을 방문했다. 황제는 랍비를 놀려주고 싶어져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나님은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훔쳐갔으니 도둑이 아닌가? 황제의 말에 랍비가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 그 옆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랍비의 딸이 말하였다. 황제시여, 제가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 황제의 부하 한 사람만 빌려주시겠습니까? 그래,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근데 무슨 일 때문이냐? 예, 어젯밤 도둑이 들어 금고를 훔쳐가면서 황금 항아리를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도둑을 조사해보고 싶어서요. 아니, 금고 대신 황금 항아리를 놓고 갔더니 정말 부러운 일이구나.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황제의 말에 랍비의 딸이 대답했다. 그러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담에게도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은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 하나를 가져가는 대신에 여자를 남겨놓았으니까요. 유대인의 임종. 죽음을 앞둔 유대인이 있었다. 온 가족이 그의 곁에 모여 그의 임종을 지켰다. 죽음을 눈앞에 둔 유대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 거기에 있어. 예, 바로 당신 옆에 있어요. 아들아, 너도 거기에 있나? 예,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딸은 어디 갔지? 아버지, 저도 바로 옆에 있어요. 가족들이 모두 자신의 옆에 있는 걸 확인한 유대인은 힘겹게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아니, 그럼 가게는 누가 보고 있는 거야?
다윈 왕의 판결. 어느 날 다윗 왕은 소년들을 위해 만찬을 열었다. 만찬에 가장 먼저 도착한 소년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앞에 놓인 음식을 먼저 먹기 시작했다. 모든 아이들이 모여 만찬을 먹기 시작하자 이미 자신의 음식을 먹어버린 소년은 음식을 좀 더 먹고 싶어 친구에게 빌리기로 했다. 그래서 소년은 자신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친구에게 삶은 달걀 하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친구는 달걀을 주며 말했다. 달걀을 빌려줄게. 대신 이 달걀을 돌려줄 때는 이자를 함께 줘야 해. 소년은 흔쾌히 이자를 더해서 갚겠다고 한 후에 친구에게 빌린 달걀을 먹었다. 그렇게 3년 후 달걀을 빌려줬던 소년이 달걀을 빌린 친구를 찾아왔다. 네가 그때 먹은 달걀을 돌려줬으면 해. 이에 소년은 집 안으로 들어가 달걀 한 개를 가져와서 친구에게 건넸다. 그러자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분명히 넌 그때 달걀을 빌리면서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했어. 근데 달걀 한 개만 돌려주고는 이자는 안 주는구나. 달걀을 빌렸던 소년은 자신 친구와 했던 약속이 생각나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달걀 한 개를 더 가져왔다. 그러자 친구는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3년이 지났는데 이자로 겨우 한 개를 준다고? 화를 내는 친구의 모습에 당황한 소년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 그럼 이자로 몇 개를 주어야 하는데? 달걀 한 개 이자로 1,000개는 줘야 돼. 어? 고작 달걀 한 개를 빌렸는데 1,000개 이자가 붙었다고? 그래. 생각해봐. 내가 빌려준 달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고 태어난 병아리가 닭이 되어 다시 알을 낳고 그 알은 다시 병아리가 되고 이렇게 3년이 지났다면 한 개에서 충분히 1,000개의 달걀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 넌 나에게 이자로 달걀 1,000개를 줘야 돼. 결국 두 소년은 다투다가 다윗 왕을 찾아갔다. 그리고 두 소년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은 고민하게 되었다. 이 모습을 본 솔로몬 왕자가 다윗 왕에게 말했다. 다윗 왕이시여, 왕은 혹시 삶은 콩에서 싹이 나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거라. 어떻게 삶은 콩에서 싹이 난단 말이냐? 다윗 왕의 말에 솔로몬 왕자는 웃으며 말했다. 위대한 왕이시여, 삶은 콩에서 싹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삶은 달걀에서도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3년 동안 닭이 달걀을 낳고 그 달걀이 부화의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어 다시 알을 낳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아오니 1,000개의 달걀도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자의 말에 다윗 왕은 즉시 삶은 달걀을 빌려준 친구에게 한 개의 달걀만을 갚도록 판결하였다. 가장 강하고 잘난 것. 어떤 나라의 왕이 병에 걸리게 되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의사마저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없는 병이었다. 왕의 불치병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다른 나라에서 유명한 의사를 모셔오기로 했다. 그 의사는 왕을 진료하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폐하의 병을 낫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무엇이든 폐하의 병만 낫게 할 수 있다면 바로 구해올 것입니다. 한데 위험할 것입니다. 폐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사자의 젖이 필요한데 어린 새끼를 키우는 암사자는 그 무엇보다 용맹하고 사납답니다. 그리고 곧 나라 곳곳에는 방이 붙였다. 바로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는 내용이었다. 사람들은 왕의 목숨을 구하고 큰 상도 받고 싶었지만 암사자의 젖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도 선뜻 나서질 못하였다. 그럴수록 왕의 목숨은 위태로워졌다. 그때 새끼를 낳은 암사자가 있는 곳을 알고 있었던 한 젊은이가 나섰다. 이 용감한 젊은이는 양고기를 가지고 암사자에게 갔다. 그는 암사자에게 양고기를 주면서 한 발 다가갔다가 바로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이 되자 다시 양고기를 들고 암사자를 만나러 간 젊은이는 이번엔 좀 더 가까이 접근한 뒤 양고기를 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며칠을 반복하며 점점 암사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젊은이는 결국 암사자의 신뢰를 얻어 암사자의 젖에서 우유를 짤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젊은이는 암사자의 우유를 빨리 왕에게 주어 왕을 살리고 큰 보상을 받을 생각에 기뻐하며 왕궁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때 젊은이의 각 신체 부위가 서로 자신의 공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암사자를 찾고 암사자와의 거리를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친해질 수 있었던 건 나, 눈 때문이야. 그러니 내가 제일 잘났지. 무슨 소리야? 암사자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걸었다가 돌아오는 과정을 되풀이했던 건 나야. 그러니 나 발에게 고마워해야지. 뭐? 양고기를 주고 암사자의 젖을 짜는 건 나야. 그러니 너희들은 손인 나에게 고마움을 알아야 해. 손과 발, 그리고 눈의 싸움을 지켜보았던 입이 말하였다. 너희는 입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르는구나. 옳고,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입이 별소리를 다 하네. 넌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걸 모르는구나. 입의 말에 손과 발, 눈이 버럭거리며 화를 내거나 비웃자 입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 드디어 젊은이는 사자의 우를 가지고 왕의 앞에 서게 되었다. 젊은이는 들고 있던 우유를 건네며 말하였다. 왕이시여, 여기 개의 젖을 가져왔으니 드시옵소서. 이걸 드시면 깨끗하게 병이 나을 것이옵니다. 젊은이의 말에 왕이 경로에 소리쳤다. 뭐라고? 암사자의 젖이 아니라 개의 젖을 가져와서 대체 뭐라고 찌꺼리는 것이야? 여봐라, 당장 이 자의 목을 쳐라. 왕의 명령에 손과 발과 눈은 벌벌 떨며 입에게 사과했다. 그래, 우리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입 너야. 그러니 제발 폐하에게 진실을 말해주렴. 그러자 입은 재빨리 왕을 향해 말했다. 왕이시여, 이것은 암사자의 저주옵니다. 제가 실언을 하였사오니 어서 드시고 괴차옵소서. 왕은 젊은이가 가져온 암사자의 젖을 먹고 씻은 듯이 나왔다. 그리고 젊은이는 큰 상을 받게 되었다. 강함은 상대적이다. 세상에는 매우 약하지만 강한 존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모기는 사자를 두렵게 한다. 거머리는 물소에게 두려움을 준다. 파리는 정갈에게 위협적인 존재다. 거미는 매에게 두려운 존재다. 사자, 물소, 전갈, 매처럼 아무리 크고 힘이 강한 존재더라도 그들에겐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있다. 모기, 거머리, 파리, 거미처럼 작고 힘없는 존재도 세상 강한 존재를 이길 수도 있다. 이처럼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다.
랍비 요하난의 미래를 보는 지혜. 서기 70년 로마인들은 유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을 멸망시키려고 했다. 당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랍비 요하난이 이 같은 위협에서 유대인을 지키기 위해 한 가지 꾀를 내게 되었다. 바로 랍비 요하난이 병이 걸려 위험하다는 소문을 낸 것이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요하난에게 병문안을 왔고 얼마 후 요하난이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당시 예루살렘엔 묘지가 없었기 때문에 요하난의 제자들은 성 밖에 요하난을 매장할 수 있는 허가서를 받아 요하난을 관 속에 넣은 뒤 성문을 빠져나가려고 했고,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은 요하난이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를 칼로 찌르려고 하자 제자들이 큰 소리로 항의해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넘기며 요하난이 도착한 곳은 로마군 사령관이 있는 곳이었다. 사령관은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요하난의 용건이 궁금했다. 나는 당신이 곧 로마 황제가 될 것을 알기에 당신에겐 로마 황제와 같은 경의를 표하오. 예.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원하기에 위험을 각오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단 한 가지의 부탁이 있어. 랍비 1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칸만이라도 좋으니 학교를 만들고 그 학교를 절대 파괴하지 말아주시오. 위대한 지성 요하나는 이제 곧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을 예상한 뒤 학교를 통해 유대인의 전통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요하난의 판단은 적중하여 유대인들은 그 학교를 통해 유대인의 정신을 지킬 수가 있었다. 유대인의 제단엔 금속이 사용되지 않는다. 무기를 만드는 금속 대신 돌로 만든 제단을 통해 신과 인간 사이의 평화와 연결을 선택한 것이다. 판사의 차용증. 대법원의 판사가 친구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다. 친구는 흔쾌히 돈을 빌려주는 대신 조건을 하나 내세웠다. 차용 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워 서명해주게. 아니, 난 법을 연구하고 지키는 판사인데 자네는 나를 못 믿겠다는 건가? 그래, 바로 그렇기 때문이라네. 자네는 계속 법만 연구했기 때문에 마음의 법이 가득해서 그 외의 것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 아여, 나에게 빌린 돈도 잊어버릴까 걱정이 된다네. 부자와 가난한 자. 한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와 가장 가난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다. 먼저 부자가 랍비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로부터 1시간 후 부자의 랍비가 방 안에서 나왔다. 이어서 가난한 사람이 들어갔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상담은 5분밖에 걸리지가 않았다. 가난한 사람은 기분이 언짢아 말하였다. 랍비요, 당신은 부자와는 1시간을 상담했지만 저와는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난해서인가요?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에 랍비가 말하였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가난하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 부자는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걸 아는데 1시간이나 걸린 것입니다. 현자가 되는 방법. 어떤 사람이 현자에게 질문을 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현자가 대답했다. 별거 없습니다. 식용유보다 등유를 더 많이 썼더니 사람들은 절 현자라고 부르더군요.
뱀의 꼬리와 머리. 뱀의 꼬리는 불만이 많았다. 언제나 머리가 가자는 대로 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뱀의 꼬리는 머리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너와 나는 평등하게 한 몸인데 왜 나는 일방적으로 네 꽁무니만 따라다녀야 하는 거지? 넌 잘나지도 않았으면서 왜 날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야? 아니 나도 몸의 일부분인데 왜 내가 노예처럼 너에게 끌려다녀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단 말이야. 이건 너무 불공평해. 넌 눈이 없으니 앞을 볼 수가 없고 귀가 없으니 위험을 분간할 수도 없으며 내가 없으니 무언가를 생각하고 결정할 수도 없잖아. 내가 하는 행동과 결정은 우리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넌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난 너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거지. 뱀의 머리가 말하자 꼬리가 비웃음과 함께 계속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넌 언제나 그런 말로 현혹하지만 세상 모든 독재자와 폭군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지. 그들 역시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백성을 위한다고. 불평을 멈추지 않는 뱀의 꼬리에게 머리가 말하였다. 그래 그럼 네가 내일을 한번 해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보라는 머리의 말에 뱀의 꼬리는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매우 기뻐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꼬리는 곧 강물에 빠져버리고 만다. 뱀의 꼬리는 가진 노력 끝에야 겨우겨우 강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그렇게 겨우 살아났지만 뱀의 꼬리는 이번엔 잘할 수 있다며 고집을 피웠고 이내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뱀의 꼬리는 몸을 찌르는 가시덤불에서 빠져나오려면 할수록 상처가 더욱더 커졌고 뱀의 머리의 도움을 받은 후에 간신히 가시덤불을 헤쳐나올 수가 있었다.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었지만 꼬리는 여전히 반성하는 대신 다시 앞장서서 가더니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닌가. 뒤늦게 꼬리가 가는 길에 불구덩이가 있음을 안 뱀의 머리는 이번에도 빠져나오기 위해 애를 썼지만 결국 꼬리를 말리지 못하며 한탄하며 불에 타버리고 말았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 시장에 가서 정말 좋은 재료를 사다가 무언가를 만들어 먹읍시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시장에서 혀를 사오더니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다. 다음 날이 되자 남편은 다시 아내에게 말했다. 오늘은 싼 재료를 사다가 요리를 해 먹읍시다. 그러자 아내는 시장에 가서 이번에도 혀를 사오는 게 아닌가. 남편은 아내가 또다시 혀를 사오자 의아하며 물었다. 아니 당신은 좋은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땐 혀를 사오더니 값싼 재료를 사오라고 하니 또 혀를 사왔구려. 이에 아내가 대답했다. 혀를 잘 사용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잘못 사용하면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와 악마.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심고 있자 악마가 찾아 물었다. 무엇을 심고 있는 거지? 굉장한 나무를 심고 있어. 이건 달고 마시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지. 그 열매의 즙을 마시면 매우 행복해져. 처음 보는 나무인데 그렇다면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도와줄 테니 나에게도 그 열매를 나눠주렴. 악마는 그렇게 말한 후 양과 사자, 돼지와 원숭이를 데리고 오더니 그 동물들의 피를 나무에 거름으로 주었다. 이 나무에서 열린 열매로 만든 것이 바로 포도주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면
처음엔 양처럼 순하다가 다음엔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하며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계속해서 마시면 돼지처럼 아무 곳에나 토하고 뒹굴게 되는 것이다. 눈먼 자의 등불. 한 남자가 칠흑처럼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저 반대편에서 누군가 등불을 들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앞을 보지 못하는 이가 등불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닌가. 남자는 호기심에 그 사람에게 질문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으니 그 등불도 필요가 없을 텐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까? 이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가 대답했다. 예, 나는 볼 수가 없지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등불로 인해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볼 거기 때문이죠. 마음을 움직이는 걸.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다니는 길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가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라는 글씨를 써놓고 구걸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지나다니는 사람 중 한 명이 갑자기 멈추더니 남자가 써놓은 글을 지우고 무언가를 다시 쓰며 남자 앞에 놓아두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사람들은 거린에게 돈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시간이 흘러 거린 앞에 누군가가 섰다. 거린은 그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무언가를 다시 썼던 사람임을 눈치챘다. 당신의 오늘 하루는 어땠습니까? 무언가 변한 것이 있나요? 예, 당신이 종이에 무언가를 써서 내 앞에 놓은 뒤 많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무엇을 쓴 것입니까? 예, 저는 당신이 쓴 내용에 조금 더 써놓은 것뿐입니다. 저는 당신의 글에 이 말을 넣었죠. 오늘은 정말 아름답고 화창한 날씨네요. 그런데 저는 이 아름다운 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굴뚝 청소를 하는 두 소년. 어떤 청년이 탈무드를 배우기 위해 라삐를 찾아갔다. 라삐님, 저는 탈무드를 배우고 싶어요. 라삐는 청년의 말에 대답했다. 탈무드는 쉽게 배울 수 있는 책이 아니니 돌아가게나. 하지만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청년은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다. 청년이 너무 간절한 표정으로 제자로 받아줄 것을 간청하자 라삐는 문제를 하나 풀면 제자로 받아주겠다고 말했다. 두 소년이 집안의 굴뚝을 청소하게 되었네. 그들이 굴뚝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지. 굴뚝에 나온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얼굴에 재가 묻어 지저분해졌고 다른 한 사람은 깨끗했다네. 둘 중 누가 얼굴을 씻었겠는가? 청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당연히 얼굴에 재가 묻은 사람이 씻었겠죠. 라피는 청년의 대답에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틀렸네. 정답은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라네. 예?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 씻었다고요? 청년이 깜짝 놀라자 라피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 얼굴에 재가 묻어 더러워진 소년은 굴뚝 밖으로 나왔어. 전혀 더러워지지 않은 소년의 얼굴을 보았네.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 자신도 그렇게 깨끗할 거라고 생각했을 걸세.
하지만 깨끗한 소녀는 더러워진 소년의 얼굴을 보았을 테니 반대로 자신의 얼굴이 더럽다고 생각했을 걸세. 하오니 당연히 깨끗한 얼굴의 소년이 세수를 한 거지. 라삐의 설명을 듣고 청년은 이번 문제는 틀렸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졸랐다. 쉽게 포기할 기세가 보이지 않는 청년에게 라삐는 다시 문제를 냈다. 두 소년이 집안의 굴뚝을 청소하게 되었네. 그들이 굴뚝에 갔다가 나왔더니 한 사람은 얼굴에 재가 묻어 지저분해졌고 다른 사람은 깨끗했다네. 자, 둘 중 누가 얼굴을 씻었겠는가? 청년은 똑같은 질문에 당황했다. 네? 방금 전에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요. 그럼 답은 라피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얼굴이 깨끗한 소년이겠군요. 그러자 라피가 작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아니라네. 둘 다 씻지 않았지. 얼굴이 더러워진 소년은 얼굴이 깨끗한 소년을 보고 자기 얼굴도 깨끗하다고 생각했고, 얼굴이 깨끗한 소년은 제가 묻어 더러워진 소년을 보고 자기 얼굴도 저렇게 더럽겠구나 생각을 했지. 그래서 처음에는 씻으려고 했는데 얼굴이 더러워진 소년이 씻으려고 하지 않으니 저 사람이 씻지 않는데 굳이 내가 씻을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생각을 한 거야. 어머니, 결국 둘 다 세수를 하지 않은 걸세. 청년은 같은 질문에 다른 답이 나오자 당황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탈무드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다. 라피님, 저는 정말 꼭 탈무드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피는 여전히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청년의 얼굴을 살피다가 이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다. 자, 두 소년이 집안의 굴뚝을 청소하기로 했네. 그들이 굴뚝에 들어왔다가 나왔더니 한 사람은 얼굴에 재가 묻어 지저분해졌고 다른 사람은 그래 깨끗했다네. 둘 중 누가 얼굴을 씻었겠는가? 청년은 이번에도 똑같은 라피의 질문에 두 번의 답을 떠올리고 새로운 답이 있을까 잠시 생각했지만 그 외에 답은 없다는 생각에 주저없이 대답했다. 두 사람 모두 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라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닐세, 두 사람 모두 세수를 했다네. 얼굴이 깨끗한 소년은 더러워진 소년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얼굴도 더러울 거란 생각에 세수를 했고, 얼굴이 더러운 소년은 깨끗한 얼굴의 소년이 세수를 하자 저렇게 깨끗한데도 세수를 했다면 나 역시 깨끗한 얼굴이라고 해도 세수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뒤 따라서 세수를 한 거지. 이번에도 같은 질문을 하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하자 청년은 절망하고 말았다. 하지만 배움에 목마른 청년은 정말 마지막이라며 다시 기회를 줄 걸 간청했다. 분명 약속했음에도 너무도 간절하게 애원하는 청년의 모습에 라피는 이번 문제도 풀지 못하면 이대로 떠날 것을 약속받은 뒤에 다시 똑같은 문제를 내었다. 두 소년이 집안의 굴뚝을 청소한 뒤에 밖으로 나와서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되었네. 한 사람은 얼굴에 재가 묻어 지저분해졌고 다른 사람은 깨끗했지. 두 사람 중 누가 얼굴을 씻었겠는가? 청년은 이제 더 이상 답이 나올 것은 없을 거란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다. 두 사람 모두 세수를 했죠. 그러자 라삐는 정말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깊은 한숨과 함께 대답했다. 이번에도 자네가 틀렸네. 생각해보게나. 꿀뚝 청소를 했는데 얼굴에 재 하나 묻지 않고 깨끗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두 사람 모두 굴뚝 청소를 했는데 한 사람만 깨끗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똑같은 질문에 서로 다른 네 번의 답을 들은 청년은 이내 화가 나기 시작했다. 라삐님, 저는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라삐의 질문과 답은 전혀 논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질문과 답이라는 걸 라삐님은 아십니까?
청년의 이와 같은 말에 라피는 얼굴에 미소를 담고는 청년에게 말하였다. 그래, 바로 이것이 탈무드라네. 세상을 사는 지혜. 라피 니타이는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나쁜 이웃을 피하고 악한 친구를 사귀지 말며 고난에 절망하지 말라. 세상의 행복. 세상을 결정하는 건 세 가지가 된다. 바로 정의와 진리, 그리고 평화이다. 노인과 과일나무. 한 청년이 길을 가다 매우 나이가 많아 보이는 노인이 뜰에 과일나무 묘목을 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궁금해진 청년이 노인에게 말했다. 어르신께서는 그 나무가 언제쯤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청년의 질문에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내 아들이나 손주는 먹게 될 것이요. 그리고 나 또한 내 할아버지가 심어둔 과일 나무에 과일들을 먹고 자랐지요. 아버지의 유언. 한 상인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는 17마리의 낙타를 3명의 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내 낙타의 반은 큰아들에게 주고 둘째 아들에겐 3분의 1을, 막내 아들에겐 9분의 1을 남긴다. 상인이 사망한 후 새아들은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나눠보려고 해도 낙타를 나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도저히 방법을 찾지 못한 새아들은 현명하다고 알려진 라삐에게 찾아갔다. 라삐님, 어떻게 해야 아버지 말씀대로 낙타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라삐는 새아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좋은 생각이 났는지 웃으면서 말하였다. 제가 낙타 한 마리를 빌려주겠어. 낙타를 빌려주신다고요? 저희는 아버지의 낙타를 나눠 가지길 원하지 낙타를 빌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자 라삐는 웃으며 대답했다. 예, 하지만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낙타가 남으면 그 낙타를 주면 되지요. 새아들은 라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현명한 라삐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자, 제가 낙타 한 마리를 빌려주었으니 이제 낙타는 모두 18마리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전체의 반을 받기로 했으니 18마리 중 9마리를 데려가면 됩니다. 큰아들은 라삐의 말대로 9마리의 낙타를 가져갔다. 둘째 아들은 전체의 3분의 1이니 18마리의 3분의 1인 6마리를 가져가면 됩니다. 둘째 아들도 라삐의 말대로 6마리를 가져갔다. 18마리 중 첫째 아들이 9마리, 둘째 아들이 6마리를 가져가자 이제 낙타는 3마리가 남았다. 라삐는 막내 아들에게 말했다. 막내 아드님은 전체의 9분의 1이니 18마리 중 9분의 1인 2마리를 가져가면 됩니다. 라삐의 계산은 아버지의 유언과 정확하게 맞은 것이다. 막내 아들이 2마리를 가져가자 낙타 한 마리가 남게 되었다. 이에 라삐가 말하였다. 자, 이제 낙타 한 마리가 남았으니 빌려준 낙타를 돌려받도록 하겠습니다. 라삐의 현명함으로 공평하게 유산을 받게 된 새 아들은 라삐에게 감탄과 고마움을 표하며 이내 자신의 마을로 돌아갔다.
행복과 불행.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이 농부가 라피를 찾아와 하소연했다. 우리 집은 정말 개미 코딱지만하게 작은데 아이들은 주렁주렁 많고 제 아내는 세상에 다시 없을 악조입니다. 라빈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곧이어 말했다. 혹시 자네는 염소를 기르는가? 예, 기르고 있지요. 그럼 그 염소를 집 안에 들여놓고 키워보게. 농부는 라피의 조언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이 되자 어제보다 더 피곤한 얼굴로 농부가 다시 찾아왔다. 라빈님, 당신의 충고대로 염소를 집 안에 들여놨더니 더욱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싸우거나 뛰어다니고 쉴 새 없이 바가지를 긁는 악초에 이제는 염소까지 있으니 아휴,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라피는 이번에도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럼 자네는 혹시 닭도 키우고 있는가? 예, 닭들도 키우고 있지요. 그럼 그 닭들도 집 안에서 키우도록 하게. 아이, 그 그게 정말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자 이번에도 농부가 찾아왔다. 농부의 얼굴은 염소를 집 안에서 돌보기 시작한 날보다 더 절망적이고 우울해 보였다. 라삐님, 개미 코딱지만한 집에 주렁주렁한 아이들과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처의 염소, 그리고 이젠 닭들까지. 어, 하나님 맙소사. 그렇다면 집으로 돌아가 닭들과 염소를 밖으로 내보내고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게나. 이번에도 농부는 라피의 조언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시 하루가 지나서 라피를 찾아온 농부의 얼굴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다. 그래, 이제 자네의 삶은 어떠한가? 라피의 질문에 농부가 대답했다. 예, 염소와 닭들을 내보내자 집이 궁전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왜 전에는 이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자화자찬하는 학자. 어떤 유명한 학자가 한 마을로부터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학자는 흔쾌히 응한 뒤 약속한 날 그 마을로 찾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환영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숙소로 들어간 학자가 약속 시간이 되어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마을의 대표는 시간이 다 되어가도 보이지 않는 학자를 부르기 위해 학자의 방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묘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학자가 방 안을 서성거리며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대는 훌륭하다. 그대는 최고의 지성이다. 그대는 천재다. 그대는 세상에 다시 없을 훌륭한 지도자이다. 학자이시여,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스스로를 칭찬하고 계시는군요. 학자가 대답했다. 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오늘 밤 나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낼 것이오. 그리고 나는 그런 칭찬에 매우 약하지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이오. 하지만 나는 이곳에 도착하여 지금까지 스스로를 칭찬했어. 그 이유는 내가 스스로를 찬양했던 말들과 비슷한 칭찬을
이곳 사람들이 나에게 한다면 난 그때야 겸손히 처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화려한 옷을 입은 이유. 어떤 마을에 외국의 학자가 이민을 왔다. 그 학자를 보게 된 청년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질문했다. 아버지, 외국에서 이민 온 학자들은 왜 하나같이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건 그들이 그렇게 훌륭한 학자가 아니기 때문이란다. 실력이 없으니 화려한 옷으로 사람들에게 기선을 제압하려는 것이지.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었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아니란다. 그건 학자들이 원래 살던 고향에서는 병판으로 평가받았지만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 그곳에선 의복으로 평가받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지. 문을 잠그는 이유. 어머니가 아무리 가까운 곳이어도 외출할 땐 꼭 자물쇠로 잠그는 이유가 궁금했던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언제나 문을 잠그는 이유는 나쁜 사람이 될까 걱정되어서인 거죠? 아들의 말에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란다. 이건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란다. 아무리 정직한 사람이라고 해도 혹시 모를 일만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 이렇게 문을 잠그는 것이란다. 포도와 여우. 배고픈 여우가 탐스럽게 익은 포도가 주렁주렁한 포도밭을 발견했다. 여우는 포도가 먹고 싶어 포도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길은 없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도가 먹고 싶었던 여우는 며칠을 굶어 살을 뺀 뒤 울타리 사이를 지나 포도밭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너무 배가 고팠던 여우는 실컷 포도를 먹고 행복해졌다. 오래 굶으며 기다렸던 만큼 포도는 너무 맛있었던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배부르게 먹은 여우는 다시 포도밭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실컷 포도를 먹어 살이 찐 여우는 울타리를 빠져나갈 수 없었다. 결국 다시 며칠을 굶어 살을 뺀 후에야 여우는 울타리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그렇게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포도밭에서 멀어지며 여우는 말하였다. 에이,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배고픈 건 마찬가지구나.